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새 단원의 제호흡 첫 번째 학습지 풀이를 시작할 거고요. 최근에 선생님이 학습지 자체가 너무 한 번에 많은 양이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풀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 세분화 시켜봤어요. 이번 단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영상과 그리고 학습지를 세분화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좀 학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행인 건 세포 같은 경우 이 세분화를 통해서 한 4번의 정도로 학습지를 나눠서 나갈 건데, 나누는 기준은 기출문제에서 나누는 그 기준이 잡혔고요. 이번 첫 번째 학습지의 경우에는 문제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습지는 일단 전체적으로 세포호흡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파트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강좌를 수강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배우는 단어는 세포호흡과 광합성으로 생명과학 1에 유전이 있다면 이 세포호흡과 생명과학 2에는 세포호흡과 광합성 그리고 뒤에 나오는 유전 조절 뭐 이런 파트가 존재를 하는데요. 출제 비율이 높은 단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외워놓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단원이기도 하니까 반드시 개념을 놓치지 않고 학습을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내용이죠.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자, 먼저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이미 세포 소기관에서 다뤘던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다시 세포 소기관 파트를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을 얘기를 하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는 조금 다른데 조금 더 보기가 쉬운 그림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외막, 지금 여기에 지금 단면을 해 놓은 건데 바깥을 싸고 있는 외막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내막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 부분을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외막과 내막 사이 공간을 막 사이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옆으로 확대해서 본 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내막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여기 어딘가 외막이 있겠죠. 네, 외막이 여기 존재할 거고요. 이 내막과 외막 사이 공간을 우리는 막 사이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막에는 전자전달계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 ATP 합성 요소가 존재하죠. 이 ATP 합성 효소에 의해서 우리는 ADP와 무기인산을 ATP로 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를 세포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건데요. 오늘은 대략적인 개념만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용어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와 기능은 이미 앞에서 한번 다뤘지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죠. 자,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외막, 내막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막 사이 공간은 이 외막과 내막 사이의 공간을 우리는 막 사이 공간이라고 하고, 그리고 내막 안쪽 부분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명칭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질, 미토콘드리아 막 사이 공간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내막인데 이 내막이 특이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부분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크리스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크리스타 들어갈 거고요. 크리스타의 이 주름진 구조는 외막보다 내막의 넓은 표면적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자, 같은 면적인데 예를 들면 자, 일부분을 우리가 외막과 내막을 표시를 하면 자, 이 한 줄과 여기에서 이렇게 주름진 구조를 가지게 되면 어디를 더 넓은 표면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얘를 잡아당겨서 넓게 펴보면 얘보다 훨씬 더 긴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더 면적이 넓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아까 뭐가 존재한다고 했죠?
전자전달계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내막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자전달계도 많이 존재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세포호흡의 효율성 자체가 증가하겠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이러한 구조의 장점을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포호흡 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세포호흡 과정을 배울 건데 총 크게 보면 세 단계 정도로 나눠서 배우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단원명으로 따졌을 때 세 개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교과서상으로 나눠져 있기는 두 번째가 두 단계를 합쳐놔서 그렇지 네 단계까지도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세포호흡의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호흡은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자,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방출할 건데 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세포호흡을 주로 이화작용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세포호흡의 화학 반응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 비워놨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뭐 단어로 이렇게 나의 물질의 명으로 얘기를 했다면 화학식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되는 단계가 이제 생투를 배우는 단계겠죠. 먼저 포도당의 화학식부터 선생님이 언급을 하면 C6H12O6 요게 포도당을 의미하는 화학식입니다. 이 포도당과 산소가 사용이 돼요. 산소가 사용이 되고 물 역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분해는 어떻게 하느냐? 6개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12개의 물이 배출이 되는 과정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에너지는 ATP도 존재하지만요. 열 에너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확하게 비율도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우리가 따져보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도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자, 밑에 보면 세포호흡은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선생님 적어놨는데 자,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성을 가지고 있죠. 이 내용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동시성을 가지고 있고 포도당은 이산화탄소로 산화되고요. 산소는 물로 환원됩니다. 이 과정에서 포도당의 전자가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산소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안 했네요. 이것도 환원.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기억을 하고요. 자, 이 포도당의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 대표적인 화학 에너지 형태가 바로 ATP죠. ATP의 화학 에너지와 그리고 열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포호흡을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해서 교과서에는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두 번째 단계로 배치를 해놨어요. 네,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를 우리는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당을 분해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장소를 근데 선생님이 지금 다 비워놨죠. 장소를 기억을 좀 잘 해둬야 됩니다. 먼저 해당 과정은요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세포질에서 일어난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정 자체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포도당 한 분자가 피루부산 두 분자로 분해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제 이 다음 학습지가 해당 과정을 다루게 될 건데 포도당 같은 경우에 아까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6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6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루부산은 3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6개의 탄소가 3개의 탄소로 2개로 쪼개져서 들어가면서 온전히 이산화탄소의 배출 없이 포도당이 분해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생성물로는 NADH와 그리고 ATP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은 산소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무산소호흡도 해당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단원에서 발효를 배우게 될 건데 발효에서도 해당 과정은 일어난 뒤에 발효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볼게요. 피루부산의 산화 및 TCA 회로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가 해당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 한 분자가 피루부산 두 분자로 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피루부산이 또다시 산화가 됩니다. 이때 아세틸 코에이라는 물질로 산화가 되는데요. 이 아세틸 코에이가 TCA 회로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는 과정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자, 이 장소는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일어나고요. 피루산이 아세틸 코에이로 산화된 후에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과정을 우리는 TCA 회로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생성물은 NADH와 FADH2, ATP가 생성이 됩니다. 자, 최종적인 세 번째 단계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단계의 명칭은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인산화라는 말을 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뭐 기질 수준의 인산화,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제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 같은 경우에는 어, 첫 번째 단계 해당 과정에서 일어나게 될 거고요. 이때 다루는 기질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효소에서 배운 기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효소의 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과정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고요. 산화적 인산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산화와 환원을 통해서 여러 효소들이 작용하면서 이제 인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인산화가 붙었다는 건 ATP를 생성한다라는 말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 산화적 인산화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일어납니다. 아까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전자전달계가 존재한다 그랬죠. 이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산화환원이 일어나면서 ATP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여러 효소가 밑에 나와 있는 문장 볼게요. 여러 효소가 NADH와 FADH2로부터 다량의 ATP를 생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고요. 이후에 배우겠지만 NADH로부터는 한 분자당 2.5 ATP 그리고 FADH2 같은 경우 1.5 ATP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뒷부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산화적 인산화 학습지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관여하는 효소들의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다음 산화적 인산화 학습지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세포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으로부터 우리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 에너지의 양을 보고 얘를 일반적인 그냥 말 그대로 연소를 시켰을 때의 에너지와 우리 몸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의 차이가 얼마인지까지도 비교하면서 효율성까지도 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개념들이 기본이 돼서 이후에 펼쳐지는 해당 과정 그리고 피루부산의 산화 및 TCA 회로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 이어지는 이 세 단계의 세포호흡 과정과 함께 실제 세포호흡 과정에서 포도당 이외에 다른 물질들이 또 어떻게 이용되는지까지 다루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의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배운 용어들을 바탕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개념 강의로 짧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학습지 제공되는 해당 과정부터는 실제 해당 과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피르부전 산화 및 TCA 회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에 대한 문제가 실리는 학습지들이 포함이 될 거고요. 이후에 얘들을 좀 총괄하는 문제들을 따로 모아서 여러분들 이 단원 마무리할 때 학습지 풀이를 추가로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개념 이어지는 부분까지도 선생님이 연결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벼운 마음으로 투 과목은 수강을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을 거예요. 수능을 치는 과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수능 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에 맞춰서 수업을 좀 진행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후에 대학에서도 이 과목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는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학습지 강의로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